신건설 주파수 이제 어제 TV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할 텐데요. 이제 주제가 이제 민스키 모멘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가 아니고 약간 러시아 이름 같은데 미국의 경제학자라는 민스키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07년도 0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어느 정도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맞추신 분인데, 그때 현상들을 이제 민스키 모멘트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뭐 정확한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너이버라든지 뭐 나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민스키 모멘텀에 치시면은 그에 대한 이제 사전적인 용어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스키 모멘터라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강세장, 지금 거의 뭐 4개월이 넘는 강세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4월부터 거의 9월까지 만 4개월, 거의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강세장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갑작스럽게 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걸 의미하는데, 통상 이제 민스키 모멘텀이 나오는 부분들이 전례 없는 재정과 통화부양책, 뭐 이런 게 이제 연준의 제로금리겠죠. 제로금리에다가 이제 뭐 채권, 회사채를 매입해 주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결과로 생성된 게 이제 신용 팽창, 신용 시장이 과잉으로 넘기면서 이런 환경에서 촉발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민스키 모멘텀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포하는 사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나 돈을 많이 풀었을 때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무조건 돈 푼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돈 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적당하게 풀고 적당하게 팔고 쥐면서 가야 되는데, 유동성의 함정을 민스키 모멘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어도 또 안 되고 너무 또 적게 풀어도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민스키 모멘트를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 M1 통화 증가율과 M2 통화 증가율이라고 있는데,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광의 통화율이라고 하죠. 전반적으로 이제 저축성 예금, 주식성 자산, 뭐 채권,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공개 방송 하고 있는데 또 한두 명씩 나가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지금 주식 종목을 사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참말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자,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걸 내포하는 겁니다. 계속 이게 M2 통화율이 이제 광의 통화율 증가율인데, 요게 이제 계속해서 돈을 많이 풀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시중에 돈 쓰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M1 통화 증가율은 이제 혐의 통화율이라고 실질적으로 돈을 뿌리는 척도인데, M1 통화율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velocity of M2 money stock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velocity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광의인데, 여기다가 소비, 실제로 쓰느냐, 실제 소비가 이루어지느냐, 뭘 사느냐, 부동산을 사느냐, 기름을 넣느냐, 이거를 통한 광의 통화율의 섹터의 한 자리인데, 지금 돈이 안 돌고 있다는 게 이제 페드에서 나오는 자료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은 지금 애플이라든지 테슬라가 액면 분할했잖아요. 액면 분할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CEO들과 내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사주를 처분하고 있어요. 자사주를.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기업의 영업이익은 그냥 다운그레이드 되거나 그냥 뭐 이러고 있으니까, 요 아래는 영업이익이고 위에는 주가 흐름이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주가가 너무 비싸니까 자사주를 처분해서 자기들의 실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죠. 또는 유상증자나 분할을 통해서 차후에 있을 캐파, 반도체를 만들던지 스마트폰 공장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운용 자금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건들 지금 누가 사고 있습니까? 바로 동학 개미 운동 같은 미국의 로빈 후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지금 뭐 기관이라든지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먹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펀드라든지 어떤 상품을 가입했다가 환매하고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못 믿겠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래서 로빈후드 운동이 열풍을 불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동학개미 운동이 열풍을 불고 있다. 그러면서 이걸 이용해서 뭘 하고 있냐면 CEO들이 자사주 처분을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서서 돈이 돌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100명의 그런 시민이 있으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려운 사람들은 또 어렵잖아요. 전 국민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표본 집단을 구성한다면 여기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30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 70명인데 이 나머지 70명의 과반수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CMA라든지 저축성 예금을 통해서 예금만 확보해서 언제든지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돈을 쓰려고 일단 챙겨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00명의 사람 중에서 30명 정도는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이 미국도 지원금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M1 통화율과 M2 통화율에 대한 벨로시티에 대한 섹터에 대한 통화 증가율을 봤을 때는 돈이 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돈을 계속 찍어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꺾이곤 있어요. 왜냐면 이제 페드에서도 미국 연준에서도 지금 돈을 좀 풀려는데 조금 제한은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건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큰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유동성이 풍부할 줄 알았는데 유동성이 경색되는 분위기가 현재 이 M2에서 벨로시티 비율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식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지금 쫓아가면 안 되겠어. 이런 포모 현상을 무시해버리고 포모 현상이 잊혀져 버리고 그냥 혹시나 예금이나 넣어놓고 통장에다가 돈이나 저금해놓고 차라리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매수를 하자. 그에 대한 매수 자금들이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죠. 대부분 이제 부동산 자금이 돌고 돌아서 지금 카카오 게임 때문에 지금 예하 예금들이 지금 15조 원이 늘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40조에서 39조 정도 됐는데 지금 뭐 15조 이상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 상장할 때 청약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고객 계좌 예탁금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거의 60조가 넘는 상황인데요. 이 자금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고객 예탁금의 매수 대기 자금이 63조가 있다고 하니까 이 63조의 돈이 주가가 떨어지면 받아줄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받아줄 것이다. 자, 근데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63조 원이라는 돈이. 자, 받을 것 같다 하시면 1번, 못 받을 것 같다 하시면 2번 눌러주세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약간 표현이 좀 그렇죠? 63조 원인 돈으로 여러분들 받을까요? 주식이 떨어지면은, 아니면 안 받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써주세요. 멍 때리지 마시고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객 예탁금 자금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주식들이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 떨어졌을 때 63조 원이 돈이 들어올까요? 아니면은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 고객 예탁금 자금은 제가 볼 때는 떨어질 때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죠. 제 사견으로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10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통장에 제가 방금 다 입금해 드렸어요. 자,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자, 10억 입금 확인되셨으면 1번. 자, 통장에 여러분들 지금 통장에 제가 방금 각자 제가 10억이라는 돈을 입금해 드렸어요. 1번 안 눌러주신 분들은 10억도 못 버실 거예요. 1번 누르시면 10억 버실 텐데. 아니,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10억 들어왔다고. 꽁돈 10억 들어왔어 봐요. 자, 그잖아요. 그죠? 자, 10억을, 근데 제가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을. 자, 우리 커피만님하고 봉봉님, 스카프님. 자, 조건은요, 딴 데 쓰면 안 돼. 딴 데 쓰면 안 되고, 무조건 주식 투자하세요 라고 기본 이 충분 조건을 제가 걸어놨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7번. 자, 제가 10억이라는 돈 입금해 드렸는데 소고기 사 먹으면 안 돼. 부동산 사면 안 돼. 무조건 주식 투자하시고 그 대신 제가 10년 동안만 10억을 드리는 거니까 10년 안에 어떻게든 굴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반납하세요 라고 했어요. 원금만 반납하세요 했습니다. 자, 그럼 10억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 비행기가 못 뜨니까
신광섭의 돈은 10억을 일단 먹었으니까 내가 10년 뒤에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배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가든지 일본으로 넘어간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예.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 자,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 투자. 자,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시장 자체가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미지 트레이딩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주가가 막 빠졌어요. 예, 빠져가지고 지금 2375인데 뭐 한 달 동안 빠져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2000선까지 내려왔어요. 팍 빠져 한 달 동안 쭉쭉쭉 빠져가지고. 예, 그러면 자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 2000선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1번, 아니다 좀 더 지켜볼 것 같다 하시면 2번 눌러주세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억이란 돈을 이제 투입할 시기가 왔어요. 2000선에서 바로 나는 풀베팅 들어간다 1번, 아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나는 투자를 하겠다 하신 분들이 2번 눌러주세요. 예. 5억을 투자하신다고? 절반? 몰빵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대부분 2번을 눌러주신 분들이 많죠. 예. 왜 2번을 눌러주신 분들이 많으냐?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2000선까지 내려왔는데 1900선, 1800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맞으면 1번, 그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아세요? 2000선까지 이번에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나는 미래에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다 하시면 1번, 아니다 모른다 하시면 2번 눌러주세요. 알고 계세요? 예.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제가 한 가지 장담할게요. 코스피 제가 어디까지 갈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이번에 조정이 끝나면 제가 코스피 어디까지 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궁금하시다 1번. 코스피 제가 어디까지 빠졌던 건 모르겠지만 조정이 어디서 마무리됐을 때 코스피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면 1번을 주세요. 예. 궁금하시죠? 제가 써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예, 코스닥은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워낙 좀 가벼워가지고 코스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정이 마무리되면 뭐 조정이 뭐 1500까지 빠질지 1700까지 빠질지 뭐 1000포인트까지 빠질지 뭐 300포인트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뭐 몰라요.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정이 뭐 2000이든 2100이든 2200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저는 장담컨대 이건 100% 확신합니다. 저는 2년 안에 2년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2년에서 2.5년 안에 예, 약간 좀 넉넉하게 3200포인트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TV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 버블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버블은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 이거 버블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1번. 네. 하지만 제가 언제 시장이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제가 스치면 상한가나 고고쇼라든지 TV 출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지만 분명히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지수는 하락은 나온다. 근데 그 이후에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3000은 넘어간다. 2년에서 2년 반 사이에. 박수 한번 주세요. 짝짝짝. 짝짝짝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주식을 들고 있어요. 손실 중인 종목도 있고 수익 중인 종목도 있을 겁니다. 맞으면 1번, 그죠?
수익 중인 종목도 있고 손실 중인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손실 중인 종목이 좀 더 많으실 거예요. 아마 훌륭하신 투자자분들은 뭐 수익이 나시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30%는 수익이 좀 나고 있고, 한 70% 정도는 주식이 조금 물려 있어요, 지금. 예. 거의 비슷하죠? 예. 맞으면 1번, 그죠? 비슷하죠? 거의 아마 포트에서, 주식 포트에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0종목 중에서 20종목 중에 한 두세 개는 지금 수익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물려가지고, 뭐, 이거 좀 거시기 한데, 오늘 반등도 약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로 볼게요.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사실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반등이 지금 거의 1, 2, 3, 4, 5, 6개월 거의 만으로 5개월 나왔습니다. 만으로 5개월 나왔는데, 사실 이제 코스피가 3천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3천으로 이제 월봉을 볼게요. 3천이면 여기거든요. 3천, 제가 이제 3,200이라고 했죠. 예. 이게 진짜 버블이다 라고 했는데, 자, 코스피로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는 되시잖아요, 솔직하게. 예. 그러면 뭐 어떤 종목이든 뭐 예를 들어 셀트리온을 갖고 있던, 카카오를 갖고 있던, 호텔신라 갖고 있던, 현대제철을 갖고 있든 간에, 롯데쇼핑을 갖고 있든 간에 이런 종목을 여기서 들고 있다고 쳐도, 자,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요, 뭐 기본적으로 뭐 한 20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3000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손실이 마이너스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종목들이 마이너스 30% 이상은 기본적으로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좀 심한 종목은 특히 코스닥 중성주나 코스피 중성주들은 마이너스 50%까지 반토막이 나실 거예요.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그죠? 예. 만약 2000선까지가 떨어지고 조정이 나오면 훅 올라간다면 대부분,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그냥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뭔데 뭐 내 종목은 강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 이 정도까지 하락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30% 정도 평균 계좌 손실이든 정말 재수 없는 경우는 반토막이 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LG화학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LG화학을 내가 지금 75만원에 매수해서 지금 약간 좀 손실 중인데, 그럼 여기까지 떨어지면 LG화학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그러면 LG화학은 40만원에서 50만원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되시면 7번, 그죠? 지수가 370포인트나 밀렸으니까 LG화학 75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40에서 50만원까지는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냥.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죠. LG화학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건데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 정도는 빠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빠져가지고 그래서 존버했어요. 홀딩했습니다. 홀딩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을 때 LG화학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LG화학이 코스피가 3000포인트가 갔을 때 LG화학이 그러면 대략적으로 150만원은 가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다. 나는 1번. 솔직히 그거는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하시면 2번 눌러주세요. 그거 알 수 있으세요? 저는 2번 누르겠습니다. 어떡해요? 지금 1번 누르신 분들이 한두 분이 나오시는데 어떻게 장담하세요? LG화학이 바이오시밀러도 하고 여러가지도 하니까 뭐 하나 얻어서 걸리겠지? 자, 그러면 08년도 때, 그러면 08년도 때 어떤 섹터가,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어떠한 섹터가 많이 올라갔죠? 대표적으로 어떠한 섹터가 많이 올라간 줄 아세요? 어떤 섹터?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을까요? 어떤 종목들이? 08년도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포스코라는 기업 아세요? 네, STX 뭐, 네, 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주, 그죠? 대우조선해양, 네,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이런 종목들 있죠? 자, 그러면 포스코라는 기업을 볼게요.
자, 포스코의 이게 월봉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포스코가 제2의 삼성전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맞으면 1번. 그죠? 네. 맞죠? 맞나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근데 이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지수가 서브프라임 때 지수가 거의 반토막 나고 이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포스코가 50만원에서 70만원이었던 주가 흐름이 지금 얼마 했습니까? 지금 얼마 했어요? 지금 얼마 했죠? 예. 18만원. 에이! LG화학은 다르죠. 바이오시밀러 CMO를 만들 수 있는 또 능력도 있고 캐파도 있고 2차 전지에서 현재 전세계 글로벌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뭔 소리예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포스코가 이때 당시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 1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2번 눌러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신다 1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2번 눌러주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철강 붐, 글로벌 무역이 한창 활성화가 돼가지고 엄청 잘 나가니까 이때 당시에 조선업들이 엄청나게 해서 통영에서 근무하시는,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일반적인 현장에 계신 분들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당시 1억 5천이었어요. 1억 5천. 제가 아는 분이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고 계신데 죽을 것 같답니다 지금. 예. 그때 당시에 통영이라든지 이쪽 있죠, 아파트 있죠, 울산. 지금 어때요? 영남권의 울산, 포항, 통영 지금 어때요? 지금 솔직히 어떻습니까? 거기가 조선업들이 엄청 화랑이었잖아요. 수출을 많이 하고 자동차도 있고 하니까. 지금 어때요? 거기 계신 분들 구조조정하고 난리죠. 거기다가 회계 관련된 부분도 하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중요한 거는요, LG화학이 70만원대 가격도 포스코 30만원대 생각되는, 그러면은 계속 사시면 돼요. 예. 그런 분들은 계속 사시면 됩니다. 버브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자, 근데 제가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자, 2차 전지 말씀드릴게요. 자리에 계신 분들 1번. 그 환상을 제가 깨드리죠. 그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그런 불리시한 관점을 제가 한번 깨드려 볼게요. 네, 그런 불리시한 관점을. 자, 글씨체가 이 정도면은 보이실런지 모르겠네. 네. 오늘은 그냥 웃고 떠들고 재밌게 놀자고요. 자, 2차 전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방금 우리 킨덩대방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저한테 대답 한번 해주세요. 2차 전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땡땡 전지, 땡땡류 전지가 있어요. 대답 한번 해주시겠어요? 대답을? 어떤 전지가 있어요? 전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설마 모르시고 LG화학 투자하시는 거 아니죠? 설마 모르시고. 음극재, 양극재. 우리 쫑구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지금. 기찻길레마. 그렇죠. 고체냐 아니냐. 고체냐 아니냐로 구분이 되는 거죠. 전고체냐, 통상 이제 정확한 명칭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리튬 에어 배터리죠. 이겁니다. 자,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요,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2차 전지가 포스트 반도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글쎄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저는 글쎄요 생각합니다. 저는 글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과점이 어려워요. 독과점이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왜 1, 2위로 우뚝 선 이유? 이건희 회장님이 좋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15년 전 20년에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디램이라든지 글로벌 디램 시장 1등, 2등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물론 올해는 조금 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상황을 봐야 되겠지. 결산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예. 근데 얘네가 왜 올라간 줄 아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캐파를 증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난 알고 있다 1번, 모르고 있다 2번 눌러주세요. 예. 알고 계신 분들, 알고 있다 1번, 모른다 2번.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른 이유? 이게 왠지 아세요? 원래 디램도 원래 진짜 치킨 게임이었어요. 치킨 게임이었는데 07년도 정도인가요? 07년도? 08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아요. 07년도? 08년도인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08년도에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대만 업체들이죠.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쪽 애들이 그냥 미친듯이 디램 생산량 늘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 마진율, 그쵸? 가격 마진율로 막 하면서 그냥 붙는데 막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세계 2위의 디램 반도체 업체죠. 바로 인피니온의 자회사, 네. 키몬다라는 애들이 뻥 하고 터졌어요. 파산을 선언했어요. 파산을. 그러면서 인텔,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통상 이제 인텔, 특히 인텔 쪽 애들 있죠. 대부분 친미 대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하다가 뭐지? 그러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우뚝 선 거예요. 그때 나노 몇 공정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다가 일본 애들도 있었는데 2010년도에도 또 2차 또 치킨 게임이 진행됐는데, 예. 일본이 엔화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앵고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디램 가격이 또 급락이 나오면서 또 일본 업체들이 캐파를 증설했다가 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거의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가 독점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경영 판단을 잘했던 것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운이 좋았죠. 때마침 다른 애들이 삽질을 했으니까 그 삽질에서 파산해가지고 그러면서 태동하다가 얘네들이 잡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1번.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들이 여기다가 운때까지 맞아지면서 세계 1등과 2등을 견제하게 된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7번. 근데 반도체는 진짜 어려워요. 반도체는. 예. 반도체 공정 처음에 웨이퍼 만들 때도 다 그거 깎아야지 해야지 돈도 많이 들지. 반도체 수출한다면 또 반도체를 포스코나 이런 애들은 철강 같은 거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창고에다 먼지 쌓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반도체는 수출이 딱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창고에다가 처박아 줄 수가 없어요. 먼지 쌓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미세 공정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보관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보관하면서 또 보관 또 비용도 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예민한 애죠. 예민한 이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예민한 정도는 아니에요. 네. 예민한 정도는 아닙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기술력이요. 아까 우리 또 쫑구님이 또 잘 얘기해 주셨어요. 전고체 전해질은 아직 개발 중이다. 예, 라고 했는데 이게 전해질로 만드는 건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배터리 사업도 단가 후려치기는 관점에서 단가를 후려치는 관점에서 엄청나게 치킨 게임 벌어질 겁니다. 네.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뭐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 뭐 그냥 빈이라는 그룹도 뭐 어디 회사는 뭐 GM인가 걔네는 붙어 먹어가지고 또 뭐 배터리 잡겠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테슬라 여러분들 아시죠?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22일인가 있어요. 22일인가 그럴 거예요. 24일인가 배터리 데이가 있는데 이제 테슬라가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 스스로 배터리 만들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배터리 만들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그걸 발표하는 날이에요. 22일이 대략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정의선 부회장과 LG에 누가 만나고 뭐 해가지고 삼성과 누가 만나고 해서 같이 협력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끼리 잘 뭉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외 기업들과 싸우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테슬라가 지금 유상증자를 때린 이유가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은 진짜로 얘네들이 배터리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니들한테 뭐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귀찮고 우리 스스로 만들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테슬라? 5G를 잡으려고 스타링크 주파수 만드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위성 쏘죠. 뭐 지금도 쏘는지 뭐 안 쏘는지 모르겠어요. 2, 3주에 한 번씩 날씨만 좋으면 쏜다고 합니다. 네. 테슬라가 진짜 대단한 회사긴 해요. 근데 주가가 너무 비싸서 그렇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아우 좋아. 돈이나 더 써야 되겠다. 돈이나 더 뜯어 먹어야지 하면서 유중 딱 때린 거예요. 얼마 때렸죠? 거의 우리나라 돈은 3조 원인가 4조 원 때렸죠. 뭐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뭐 분할시키면서. 예.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는 범용 제품이라는 배터리배 자체를 완성차 업체에서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LG화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현대차랑 붙어 먹어야 된다. 무조건. 근데 현대차는 삐끗한다?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는 잘 안 돼가지고 삐끗거려요. LG화학의 주가가 갈까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대부분 역사가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똑같았어요. 이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포스코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고 똑같이. 07년도에 08년도 때 이때 포스코 떨어질 때 레포트 다 찾아보세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양증권인가 거기서 나온 거. 포스코는 이제 시작이다. 목표가 100만원. 예. 10년 지나니까 10분의 토막 났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지만 포스코의 사례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뭘 살려고 하는지 아세요? 뭘 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자, 주가가 떨어질 때 뭘 살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10억이 돈이 있어요. 자, 선택해 보세요. 1번 삼성전자, 2번 LG화학, 3번 또 뭐 있죠? 현대차. 뭐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10억이 있으면 2000선까지 내려왔어. 카카오도 있겠다. 카카오. 이거 현대차는 빼지 뭐. 카카오. 뭐 사시겠어요? 뭐 사시겠어요? 눌러보세요.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똑같은 거죠. 뭐 똑같은 섹터니까. 뭐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10억 있어서 10년 동안 묻어둘 수 있다면 하나만 골라. 하나만 선택해야 돼. 뭐 중복 없어. 하나. 신라젠 저기 살 수도 없어요. 거래정지라서. 뭘 사시겠어요?
뭐 사시겠어요? 뭐 사시겠습니까? 아, 반반 짬뽕 짜장 이런 거 없어. 뭐 사시겠어요? 옛날에는 삼성전자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무조건 떨어지면 삼성전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공감되시면 그죠? 코스피 주가 흐름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못 갔죠? 그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LG화학이나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올라갔던 종목도 뭐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런 종목들 떨어지면 사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강해져요. 삼성전자 절대 안 사요. 예. 삼성전자 절대 안 살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요, LG화학이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시장 같은 거 살 수도 있겠다, 뭐. 좀 모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뭐 저기 많이 올라간 종목 뭐 있죠? 뭐 현대차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버블이 마무리되면 삼성전자가 진짜 대폭등할 것 같아요. 오히려 LG와 카카오 네이버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대부분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산다고 생각이 많이 했는데 최근 4, 5개월 동안 시장이 이제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나 사실 SK하이닉스가 못 갔어요. 근데 LG화학이랑 막 카카오 네이버는 막 두세 배를 가버리니까 야, 이건 틀리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비대면이다. 2차 전지지.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물량들을 받는다고. 근데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그 물량이 꼬여가지고 제2의 포스코 사태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자. 왜? 100%는 아닙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나오고 올라갈 때 과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까? 뭐 이런 데서 저는 의구심도 생겨요.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의구심이. 네, 굉장히 의구심이 생겨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이저들이나 스마트머니들은 그렇게 휘익낙낙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쉽게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못 간 놈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항상 반복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산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확률적으로 높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날아가는데 LG화학과 카카오 네이버가 생각보다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생각보다 못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7번 눌러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어차피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판단만 고려를 하시면 돼요. 예. 아, 이런 의견도 있다. 왜? 무조건 여러분들 불리시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랑 의견이 안 맞는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식은요, 정답이 없어요. 예. 종목 상담할 때 항상 이러거든요. 대략적으로 그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래도 대충은 보여요. 예. 대략적으로 보이는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포스코라는 종목을 뭐 종목 상담 하는데 자 20만 원까지 보유를 하세요라고 했어요. 20만 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 2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번 달 안에 20만 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똑같은 말씀드리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걸 알면은 제가 돗자리를 피죠. 여기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어쨌든 주식이든 뭐든 간에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운대가 맞아야 됩니다. 그 종목에 또 운이 또 필요해요. 그 섹터가 운이 좀 들어올 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시장 자체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앞서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내일 만약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고 한다면 뭐 제 예상에 틀릴 수 있지만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비중을 좀 줄이시긴 좋을 것 같고, 비중을 축소를 못 하셨을 때는 이번에 비중을 뭐 내일이나 뭐 금요일까지 모르겠죠. 뭐 제가 볼 때는 많이는 뭐 내일 뭐 하락이 나온다? 안 나올 것 같아요. 폭락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들 포지션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한 2300선 2300선 깨는 일은 없어요. 이번 주 안에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서 내일 좀 시장이 반등을 좀 이어갔을 때 여러분들 현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현금 확보하지 못하면 이번에 계좌 죽습니다. 아셨죠? 네. 계좌 죽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네. 저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의견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네. 궁금하시면 1번. 네. 제가 그분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한 건 아니고 미국 시장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미국 시장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은 좀 드릴게요. 아셨죠? 예, 지금 얘기 한번 드릴게요. 예.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예.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 연준 아세요? 연준? 페드 아십니까? 예. 제롬 파월 의장 아세요? 제롬 파월 의장? 제롬 파월 의장 아신다 1번, 모른다 2번 누르세요. 제롬 파월 의장 아십니까? FOMC? 발음이 오늘 안 좋네. FOMC. FOMC. 들어봤어요? 주식하시는데 들어봤다고 하면은 참 난감한데. 그러니까 알지는 못하고 들어는 봤다. 그 안경 끼고 저기 흰머리에다가 약간 조금 답답하게 생기신 분 있잖아요. 되게 약간 교수님처럼 생긴 분 있잖아요. 거기 밑에 연준 통화금융 TF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8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라 해가지고 지난 7월 달에 공개한 자료가 있는데 뭐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예측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할 준비가 되셨다. 1번. 준비가 되셨나요? 그 사람들이 미국 지수가 어디가 바닥인지에 대해서 예측한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페드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페드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다우존스 기준으로요. 이 사람들이 제가 한 한 달 전에 TV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미국 다우존스 지수의 바닥을 어디로 예상하냐면요. 여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뭐 여기까지 올라왔나 그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지금 3분기죠. 3, 4분기에 바닥을 찍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뭐 왜 이렇게 예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연준 TF팀에서 만든 보고서 18명인가요? 이 사람들이 만든 보고서인데 뭐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장기화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3, 4분기를 미국 증시의 진바닥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지고 나타냈습니다. 예. 됐나요? 이제 3분기네요. 3분기가 끝나가고 이제 9월 지나면 이제 4분기가 지나는 과정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맞는지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우존스를 어디까지 빠진다라고 얘기했냐면 한 대략적으로 한 16,000포인트가 되네요. 지금 다우존스가 27,000원이니까 참 말 같지도 않죠. 그죠? 자, 말 같지도 않죠. 자, 제가 신광섭이라는 사람이 다우존스 여러분들 올해 안으로 16,000, 17,000까지 빠질 겁니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아유 저런 정신병자 라고 하겠지만 그죠? 연준에서 이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 시나리오를 3, 4분기에 16,000포인트까지 다우존스가 밀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16,000까지 빠질 겁니다 라고 했으면은 여러분들 제 말을 신뢰하실 겁니까? 아니면 연준에서
TF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 올해 연말에 9월에서 뭐 3분기 4분기 때 16,000포인트까지 빠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거예요. 제 말을 믿는 게 낫다 하시면 1번, 아니다 그래도 신광석보다 연준의 18명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데이터가 더욱더 신뢰가 갈 것 같다 하시면 2번 눌러주세요. 누가 더 신뢰가 가십니까? 솔직하게. 예. 예, 그러지 마세요, 본봉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솔직하게. 예. 대부분 연준이 당연히 뛰어나겠죠. 저보다 더 뛰어나겠죠. 예. 솔직하게. 예. 아, 솔직하게 저보다 더 배운 사람들이고 뭐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쥐었다 펴렸다 하는 사람들인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사람들이 맞을까? 정말 이 사람들이 엘리트지도 초엘리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 맞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죠. 과연 연준의 이 초엘리트 집단들이 만든 이 스트레스 보고서가 7월달에 나왔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예측한 결과가 정말 맞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고요. 됐나요, 여러분들? 네, 됐습니까? 네, 됐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